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8편 고구려 사람들도 풍류를 즐겼다. 우리는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개 갑옷 입고 말 타고 만주벌판을 내달리는 씩씩한 병사들의 모습에서 강대국으로서의 고구려의 면모를 연상합니다. 물론 고구려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수나라 문제가 우리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군사를 징발하고 함선을 집결시키고 있다 하옵니다. 알았느니라. 짐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요소를 침공하여 영주에 있는 수나라의 해상 방어 기지를 쳐부수겠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것이야. 고구려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이 소식을 들은 수문제가 크게 노하여 수륙군 30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공했다. 그러나 수나라 군사는 결국 패하고 돌아갔다. 고구려가 중국 세력과 싸웠던 수많은 전쟁 기록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수나라는 남조와 북조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었던 세력들을 통합한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국가들이 이 거대 제국의 위세에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있을 때 고구려는 그들의 군사기지를 선제 공격할 만큼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가 동원한 군사의 총수는 113만 3,800이었는데 외형적으로는 200만이 넘었고 군량 수송을 맡은 인원을 합하면 그 배나 되었다. 세계 전쟁사에 그 유례가 드물 만큼 엄청난 규모로 원정에 나선 수양제의 군사를 끝내 물리쳤을 정도로 고구려의 국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것이 과연 군사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런 군사력을 뒷받침할 만큼 경제력이 또한 막강했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고구려에는 백성들을 한 덩어리로 통합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경욱 교수는 고구려 문화의 힘을 고분벽화해서 실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만 봐도 지금은 도낭이라든지 쿠초의 기질 석굴벽화라든지 그 도낭 근처에 주취안이라고 있는데 이런데 고분의 벽화들과 비교해 보면 고구려 고분 벽화는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그래서 일부러 그 도판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면 고구려 것이 가장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안료, 이 채색 안료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당시는 채색 안료가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런 비싼 안료를 많이 사용해서 잘 그렸다는 것은 그만한 경제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고, 고구려 사람들이 눈만 뜨면 칼 차고 말 타고 전쟁터로 달려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풍성한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이 즐겼던 여흥과 풍류와 놀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고려대 전경욱 교수와 함께 고구려의 연희, 즉 고구려 사람들의 놀이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의 기록에 나타난 고구려의 놀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예술 활동이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으로 나누어지고 음악이나 연극도 장르별로 세분화되지만 당시에는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춤추고 재주 부리고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즐길락 혹은 음악악이라는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각종 사서에 나타난 악이라는 글자는 연희 문화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에는 고구려악이 있었고 백제에는 백제악, 신라에는 신라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상당 부분 서역과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런 연희들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자생적인 연희 문화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독창적인 문화로 재창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칠부악, 그러니까 7개의 큰 공연 문화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 자체 것은 하나나 두 개밖에 없죠.
서역의 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쿠처라고 하는 구작이라든지 저 천축기 이런 것은 이제 인도 거, 또 그 후에 가면 당나라 때 오면 고창기라는 것도 있고 한데, 고창기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 중국 신장성 투르판 이쪽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중국 자체의 것이 하나나 두 개 있고 다른 것은 주변 여러 나라의 것들인데, 대개가 지금 우리가 서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것들인데 그 중에 고구려 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나라 문제가 통일 제국을 이룬 다음에 주위 여러 나라의 악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예술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정비하였는데, 수나라의 경우 7가지를 설정하여 칠부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란, 제주, 광대, 배우 따위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문제는 북방과 강남을 통일한 이후 칠부기를 제정하였다. 칠부기는 서량기를 비롯하여 청산기, 고려기, 천축기, 안국기, 구자기, 문강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당나라 시기에는 문강기 대신 연악기와 고창기를 더하였다. 이 가운데 연악기와 청산기만이 중국의 악이다. 천축기는 인도, 안국기는 보카라, 구자기는 전산북로에 위치한 쿠처, 고창기는 현재 중국에 속해 있는 신장성의 투르판 지역에서 도입된 것이다. 얘기가 좀 딱딱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나라나 당나라 시기에 중국은 주변 여러 나라의 연희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칠부기니 십부기니 하는 식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 중에 고려기, 즉 고구려의 연희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구려는 중국이나 서역의 나라들로부터 이 놀이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고구려의 독창성을 가미해서 특색 있는 형식으로 재창조했기 때문에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려기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서에도 고려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고려악이란 고구려, 신라, 백제의 공연 문화를 총칭하는 말인데, 물론 고구려의 연희 문화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인의 연희 문화, 즉 고구려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중국에 소개된 고구려악 중에 호선무라는 무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답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답은 발로 밟는다는 뜻이고 구는 둥글게 깎은 공을 의미합니다. 이 호선무는 사실 백거이라든지 중국 시인들이 시로도 읊을 정도로 유명한 춤인데, 마치 회오리를 도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는 그런 춤이라고 해요. 근데 고구려의 호선무를 소개하면서는 특히 주목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커다란 공 위에서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호선무를 소개할 때는 그냥 회오리 바람처럼 빨리 돈다, 그 회전하는 춤인데, 고구려의 호선무를 소개하면서는 큰 공 위에서 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 위에서 사람만 돌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도 같이 돌리지 않았을까. 나무로 깎은 둥근 공 위에 올라서서 그 공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추었던 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호선무는 본래 중앙아시아에서 유행하던 이란식의 춤을 고구려에서 받아들여 고구려의 춤으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당서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 어사대부라는 벼슬을 했던 양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의 잔치판에서 이곡의 어사대부, 그 자네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아무래도 생김새가 우리 당나라 사람이 아니 듯하이. 아니, 내 얼굴이 당나라 사람처럼 안 보인다면 어디 서역에서 온 사람 관상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무리 뜯어봐도 꼭 그 저 고구려 사람 같단 말이야. 맞아. 그지? 듣고 보니까 그러하네. 틀림없는 고구려 사람이 누가 그래?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지. 자, 머리를 이렇게 올리면 어떠한가? 고구려 사람처럼 보이는가? 없는 고구려 사람 모양이네. 자, 그럼 내가 일어서서 고구려 춤을 한번 춰봐야겠네. 여보라, 풍악을 더 크게 올려라. 바로 거기서 고구려의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던 어사 내부 벼슬을 지낸 사람이 술자리에서 즉석에서 일어나 가지고 출 정도면 상당히 고구려 춤이 널리 알려졌던 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태백이 고구려라는 시를 썼는데 이 고구려 시의 내용이 바로 춤추는 거예요. 긴 소매를 하고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중국의 문호 이태백이 읊었다는 시의 제목은 고구려의 국호에 쓰이는 고을 여자 앞에 말맞자가 더 붙은 가라말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절풍모에 금화를 꽂고 백마처럼 천천히 도네. 넓은 소매에 휘저으며 훨훨 춤을 추니 마치 해동에서 새가 날아온 듯하구나. 여기서 이태백은 고구려 특유의 광수무를 시로 읊고 있습니다. 광수무란 넓은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추는 춤을 일컫는데 우리가 요즘에도 탈춤을 출 때 소매 넓은 옷을 펄럭이며 춤사위를 엮어가는 것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겠죠. 고구려 악 중에서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꼭두각시놀이, 즉 인형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전쟁에 참여했던 당나라 장수 이적은 고구려를 물리친 다음 고구려의 인형극을 당나라의 황제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고구려의 인형극을 당나라 황제에게 갖다 바쳤다면 그 인형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당나라 왕실에서 공연하게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고구려의 인형극 악사들과 연희자와 인형을 가져가서 공연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중국 거와 비슷했다면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달랐기 때문에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상품으로 공연을 바친 것인데, 그래서 그 고구려의 연희 문화가 아주 다채로운데 우선 기록으로만 봐도 이렇게 나오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아주 많은 공연 장면들, 그것도 공연의 종목들이 다른 그런 공연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어서 고구려의 공연 문화가, 연희 문화가 상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극이 생겨난 유래에 대한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이 인형극은 굴례자 혹은 괴례자라고도 하는데 대개 인형으로 하는 연희이다. 본래는 상가의 음악이었다. 제 나라의 후주인 고위가 이것을 아주 좋아하였다. 중국 사서인 악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형극이 본래 상가 음악이었다면 바꿔 말해서 꼭두각시 노름이 초상집에서 유래했다는 뜻이 되겠죠. 후한서 동의열전 동옥저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동옥전은 대개 풍습이 고구려와 비슷하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우선 임시로 매장하여 가죽과 살을 모두 썩게 하고 뒤에 뼈만 추려서 안치한다. 온 집안 식구의 유골을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며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목상을 새기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한다. 가매장 해갖고 거죽과 살이 이제 썩으면 뼈만 추려서 무덤을 쓰는데, 이것은 지금 세골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남 도서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초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건데 이미 이때 옥조에서 이걸 하는데 그 살이 다 썩고 뼈만 추려서 무덤을 쓸 때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본떠서 나무를 깎아 넣는다 그랬어요. 그 인형을 만들어서 넣는데 살아있을 때 모습대로. 그런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이 세골장을 하면 지금처럼 무덤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의 가족 납골모 형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단 가매장했다가 시간이 지나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항아리 안에다 다른 가족의 뼈와 함께 안치했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사람의 생전 모습을 본따서 나무 인형을 깎은 다음에 함께 넣어주었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누울 때 그냥 누지는 않았을 것이고, 뭐 아버님이면 아버님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살았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놓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발전하면 연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인형극을 상가악이라고 그러죠. 상가악.
그 장례식 집안에 장례가 있는 집에서 나온 놀이다. 상가의 악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인형극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고구려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구려 악의 일부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 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고구려 악, 즉 고구려의 연희 문화가 표현된 고분벽화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재주를 부리거나 춤을 추는 사람 가운데 고구려 사람이 아닌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벽화 그림 중에는 무덤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인지 힘센 사람, 즉 역사가 무덤을 바치고 있는 모습들이 간간히 그려져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 중에는 서역에서 온 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안악 3호 고분벽화를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데 머리에는 터번을 썼는데 붉은 물방울, 붉은 땡땡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있는 터번을 쓰고 다리를 X자로 꼰 다음에 손바닥을 치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코가 긴 매부리 코에다가 영락없는 서역인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터번을 쓴 적도 없고 거기다 이제 붉은 땡땡이까지 해서 이런 발권 춤사위도 이게 한국 춤사위가 아니거든요. 발을 X자로 꼬고 터번을 쓰고 코가 긴 서역인의 모습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지요. 정말로 서역에서 온 사람이 그런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 사람들이 서역인 형상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춤사위를 흉난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구려가 서역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나 서부아시아의 나라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는 증거가 되겠죠.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은 집안의 장천 1호 고분의 벽화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원숭이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연회를 가지니 술맛이 더욱 좋지 않습니까? 아, 좋다 마다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무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귀한 손님 초대해서 베푼 연회에 어찌 가무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악공들의 춤을 구경하기 전에 오늘 대인에게 흥미로운 재주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좀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 다 있습니다. 그려. 서역에서 온 원숭이란 짐승인데 나무 타는 재주가 아주 비상합니다. 자, 어디 원숭이한테 재주를 한번 시켜보도록 해라. 예, 나으리. 자, 나무 위로 올라가라. 어떻습니까? 야, 그참 신기한 짐승이구려. 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주인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재미있는 것은 원숭이 두 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주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재주 부리게 하는 놀이꾼이 있고 그래서 이미 고구려에는 원숭이가 없죠.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없으니까 서역으로부터 원숭이를 가져와서 원숭이 재주 부리기를 이미 고구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장면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 손님을 위해서 방울받기 하고 또 수레바퀴 쳐 올리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귀족들이 연회를 열면서 서역 어느 나라에선가 훈련된 원숭이와 조련사를 함께 들여와서 원숭이 재주를 구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대외교섭이 활발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각저총 벽화에는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씨름꾼 중 한 사람 역시 서역 계통의 애국인 모습을 하고 있고 안악 3호분 벽화 중 후실의 무학도에도 애국 출신으로 보이는 춤꾼이 나타나 있습니다. 1965년부터 3년간에 걸쳐 발굴된 우즈벡 공화국의 사마르칸트 부근 아프라시압 언덕의 궁터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모자에 새의 깃털을 꽂은 고대 한국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고구려의 사신으로 봐야 하겠죠. 고구려의 대외교섭이 문헌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귀족들의 잔치가 열렸을 때 어떤 춤과 재주들이 선보였을까요?
오늘 저녁 서부대인 후원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부인도 함께 가서 구경하도록 합시다. 이미 수레를 대령하라 일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출발합시다. 고분벽화에서는 고구려의 귀족 부인이 멋지게 치장을 한 수레를 타고 고개 구경을 하러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었겠죠. 떠돌이 악극단이나 공마단처럼 그때에도 공연될 내용이나 제주꾼들을 소개하는 사회자가 따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벽화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서 이런 제주들을 선보였을 것입니다. 다리에 긴 장대 2개를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걸어다니는 거. 이거 나무다리 걷기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방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방울을 여러 개를 공중에 던져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수레바퀴인데 좀 작게 만들어서 이것을 공중으로 쳐 올립니다. 이게 중국 한나라 때의 무덤 속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서역과 중국으로부터 넘어왔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 수레바퀴를 위로 쳐 올리는 것을 우리가 춤출 무자에다 바퀴 륜자를 써서 무륜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수산리 고분벽화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악 연주가 있었습니다. 벽화에는 서역 악기인 비파를 개량한 완함을 비롯해서 검은고나 퉁소, 북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 다리 긴 것 좀 봐. 머리가 하늘 닿겠네. 아이 그갖고 제주 한번 좋다. 긴 나무장대 위에서 공중에 걸어다니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그 걸어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옆에 서역 악기인 완함. 완함은 그 비파를 개량한 것인데, 그 지금 우리가 쿠처라고 하는 그 중국의 신장성 저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개량한 거라고 그래요. 비파를 개량해서 완함을 만들었는데, 이 완함을 반주하는 가운데 긴 나무장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악삼어분에 보면 서역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 발을 꼬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람 왼쪽으로 보면 긴 퉁소를 불고 있고 검은고 같은 악기를 타고 있고. 연희장에서 선보였던 제주들 중에는 칼제주 부리기도 있었고 환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눈속임으로 변신하는 마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그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신서고학다라고, 거기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쪽 항아리로 들어갔다가 다른 쪽 항아리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하는 마술이죠. 예전에는 그걸 환술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2개를 놓고 이쪽 항아리로 들어갔다 저쪽 항아리로 나오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복식을 가만히 보면은 머리에 관을 한 거며 옷 입은 것이 관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게 왕실 전속의 연희자였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고려나 조선이 되면 이게 이제 전속적으로 하는 연희 집단이 있어서 알 수 있는데, 고구려도 틀림없이 국가 기관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대충 나가서 그런 재주를 부리고 춤을 추고 했던 게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인 공연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거나 혹은 서커스단이나 악극단처럼 전문적인 연희패를 결성해서 불려다니지 않았을까요? 신라만 해도 음성서라고 해서 전문적인 악기를 다루면서 연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구려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고구려에는 전문적인 연희 집단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지금 이 고구려의 여러 가지 연희와 악기 연주가 중국으로 가서 수나라 7부 악이라는 데 들고 당나라 10부 악에 들고 또 일본으로 가서도 이렇게 전해질 정도면은 이것은 아마추어가 간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적이 이 당나라 이적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인형극까지 간 것도
이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쓸 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 전문 연희단은 어느 때 누구를 상대로 공연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왕실이나 귀족들이 연희를 할 때 부름을 받고 가서 가무와 제주를 선보였을 것입니다. 서역에서 온 제주꾼을 따로 관리하는 곳이 있었겠죠. 그러면 귀족이 아닌 평민들은 어떻게 놀았을까요? 고구려 사람들은 풍속이 음란하고 노래와 춤을 즐겨 밤이면 남녀가 떼지어 다니며 어울려 노는데 귀천의 구별이 없었다. 위서열전 고구려 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민들도 귀족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악공들의 가무와 제주를 함께 구경했는지 혹은 일반 백성들도 그런 제주를 배워서 끼리끼리 놀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 즐긴다.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동맹 축제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즐긴다 했으니 그런 자리에서는 일반 백성들도 악공들의 춤과 무용과 제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었겠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말 위에서 제주를 부리는 마상제를 하거나 구경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분벽화를 보면 바로 그 마상제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천 1호분에 마상제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 위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근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 정지된 장면 한 장면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장천 1호분 왼쪽에 벽화에 보면 말을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은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뒤에서 말의 꼬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걸까? 나중에 전해지는 마상제로 봐서는 이거 꼬리를 잡고 가다가 올라타는 거죠. 뛰어가면서 올라타는 그런 것이라든지. 저거 좀 봐. 사람이 달리는 말에 가랑에서 숨어있다가 등으로 올라탔어. 어머 떨어지면 어떡해. 야, 저 사람은 말 위에서 물구나무를 섰어. 팔청리 고분벽화에는 악공이 말 위에 올라타고 기다란 뿔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과 말이 뿔나팔의 소리에 맞춰 머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헌 증거는 없으나 고구려 사람들에게 승마는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말 위에서 제주를 부리는 마상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의 놀이 중에 수박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조선시대에는 택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손으로 친다 그래서 수박이죠. 손수자에다 칠박자에서. 그것이 이제 안악 3호분에도 두 사람이 손을 벌리고선 마주하고선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있고, 무용총에도 이런 것이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중국의 무덤 벽화에도 이런 게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활발하죠. 고려 시대에 내려오면 굉장히 많은데, 고구려에 이런 것이 있었나 없었나 뭐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 그림에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거로 봐서 있었을 것 같다. 고분벽화에 나타난 이 그림들이 수박을 표현한 것이냐 씨름을 나타내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하는데,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모습은 택견의 맞서기 동작이고 삼실총 벽화의 모습은 택견의 품밟기와 활갯짓을 표현한 것이다. 무예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고려사에는 수박희에 대한 이런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의민은 수박을 매우 잘하므로 의종은 그를 사랑하여 별장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이의민과 두경승은 주먹으로 기둥을 치고 벽을 뚫어 수박희의 재주를 자랑하였다. 왕은 무신에게 명하여 수박희를 행하게 하였다. 힘이 센 자들에게 수박희를 시켜서 임금이 직접 관람하고 이긴 자에게 상으로 무임벼슬을 내려주었다. 고구려 시대에 이처럼 대접을 받았던 수박은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택견이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림이 수박을 나타낸 것이라면 택견의 역사가 실로 장구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용총 벽화에 나타난 수렵도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전쟁이 일상화돼 있다시피 했던 고구려 사람들에게 활은 곧 무기였고 활쏘기는 전쟁터에서의 공격수단이었지
어찌 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겠지만 고분 벽화를 보면 활쏘기가 고구려인들의 일상의 놀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덕흥리 고분이 벽화를 보면 경기에 출전한 사람 4명 말고도 2명의 심판원과 사수들의 성적을 기록하는 기록원 2사람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달려오면서 첫 발을 쏘시오. 관역을 새로 세웠으니 두 번째 화살을 쏘시오. 이번엔 빗나갔소. 벽화에 나타난 활쏘기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의 무과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말을 달리면서 활을 당겨 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몸을 뒤로 돌려서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장 한가운데서는 심판원 2사람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으며, 기록원은 붓대를 쥐고 나무판에다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가면서 몸을 뒤로 돌려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자세는 고구려 사람들만 시도했던 활쏘기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전경욱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2000년 전에 중국 무덤 속에는 석벽인데, 2000년 전 중국 무덤은 석벽이 많아요. 그 석벽에 새겨놓은 것이 지금 고구려 고분벽화에 새겨져 있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하죠. 그다음에 도낭 근처에 있는 무덤 속에서도 채색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처럼 그려놨는데, 이 보면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목표물을 이미 지났어요. 근데 몸을 뒤로 돌려서 그 목표물을 쏘는 거죠. 몸을 뒤로 돌려서. 달리는 말에서 몸을 뒤로 돌려서 쏘는데, 이것이 제2페르시아 제국, 그것을 파르티아라고 하는데, 파르티아에서 개발된 활쏘기법이라고 해서 파르티아식 활쏘기,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안식 기사법. 이 활쏘기 기술이 파르티아에서 비롯됐다 해서 파르티아식 활쏘기라고도 하고, 파르티아를 한자로 안식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안식 기사법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벽화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서쪽 뜰 안에서 말을 타면서 활쏘기 경기를 하고 있다. 귀족의 집안뜰에서 이런 경기를 했다면 활쏘기 그 자체가 고구려 사람들의 일상적인 놀이였다고 할 수 있겠죠. 활쏘기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바꿔 말해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편 온달전을 다시 한번 들춰볼까요? 고구려는 언제나 봄 3월 3일을 기하여 낭낭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는데, 이때 잡은 멧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 그리고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날이 되어 왕이 사냥을 가는데 여러 신하와 오부의 군사들이 모두 따라갔다. 저기 사슴이다. 자, 명중이다. 온달은 항상 앞에서 달렸으며 짐승도 제일 많이 잡아서 따라올 자가 없었다. 보아하니 짐승도 가장 많이 잡고 말 타는 재주 또한 비상하던데. 젊은이는 어디서 온 누구인고? 대왕 마마, 소인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아니, 온달이라고 했느냐? 네가 바로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네가 정녕 내 사위 온달이란 말이지.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달은 정식으로 평원왕의 부마로 발탁되었고, 한무제 군사와의 요동 전투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대향이라는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활쏘기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뛰어났다. 그의 나이 7살에 보통 아이들과 달라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 속담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고구려 사회에서 주몽은 활 잘 쏘는 영웅에게 붙이는 칭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예로운 칭호를 얻기 위하여 평소에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겠죠. 고구려에서 활쏘기는 전투 기술이자 일상적인 놀이이자 출세의 수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관역을 세워놓고 활을 쏘는 것을 놀이이자 경기라고 한다면 임금이 직접 참여하는 사냥 행차는 생산 활동이자 군사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계는 왕이 사냥했다는 기록이 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군사를 이끌고 동쪽 능선을 넘어갈 터이니 너희들은 서쪽으로 돌아서 숲속에 있는 멧돼지를 포위하라. 출발하라! 고구려 본기에 기산과 칠산으로 사냥을 나갔다는 기록이 8번이나 나오는 걸로 미뤄볼 때 왕실 전용의 사냥터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4대 봉상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국상 창조리가 주도한 폐위 공작으로 왕권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냥이 고도의 정치행위로 활용됐다는 사례죠. 흥미로운 것은 신라의 경우 왕이 활쏘기 대회에 참관했다는 기록이 5번 나오고 사냥을 참관했다는 기록이 1번, 그리고 직접 사냥을 했다는 기록은 파사왕, 진평왕, 헌강왕 때 각 1번씩 3번에 불과합니다. 반면 고구려는 왕이 23번이나 사냥을 나갔지만 사냥이나 활쏘기를 구경했다는 기록은 1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구려 왕은 사냥을 즐겼던 데 비해서 신라왕은 사냥을 구경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삼국지 수서 동의열전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 중에 돌싸움이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배수가에 모여 놀이를 하는데 왕은 가마를 타고 나가 사람들과 함께 구경한다. 대왕마마, 이제 놀이를 마치고 관중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석전을 할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이제 어이를 벗으시어 강물에 던질 차례이옵니다. 그래. 자, 짐이 겉옷을 벗어 강물에 던질 것이다. 시작하라! 왕이 의복을 물에 던지면 군중들은 좌우 두 편으로 나뉘어서 물과 돌을 서로 그 옷에다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2-3번 되풀이한다. 폐수, 즉 대동강가에서 벌어졌던 이 놀이를 기록에서는 돌싸움을 의미하는 석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참관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국가가 주관하는 대단히 중요한 놀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자의 뜻으로는 돌싸움이지만 단결과 화해를 도모하는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놀이로 신라의 갑의 놀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2패로 나뉘어서 8월 대보름 한 달 전부터 서로 길쌈 시합을 하는데 이 시합을 주관하는 사람이 왕녀이고 승부가 나면 회소가라는 노래를 불러서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돌싸움 놀이는 실전에 대비한 무예 훈련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미성은 본래 우리 백제 북변의 요새인데 지금 고구려의 소유로 돼 있으니 이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더냐. 진무는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가서 관미성을 되찾도록 하라. 진무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공격했으나 고구려군이 활을 쏘고 돌을 던져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기서 고구려군이 돌을 던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 645년에 당나라가 백암성을 공격해 왔을 때에도 성 아래 있는 적군에게 돌을 던져라! 활을 쏘는 것과 함께 돌을 던져서 성을 방어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성 안에는 던지기 좋은 강돌들을 주워다 모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부처를 쏘아 성벽을 부숴라!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 산성을 공격할 때 큰 돌을 수레에 실어 성벽으로 날려보내는 포차를 이용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처럼 돌이 실전 무기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돌싸움이 그저 장난스러운 놀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 중에 바둑이 있었습니다. 고분벽화에는 바둑 두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삼국사기에 관련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바둑은 고대 삼국이 모두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의 장수왕 시기에는 바둑에 얽힌 사건 하나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대왕마마, 소인이 비록 도를 깨치진 못하였으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원컨대 대왕마마께서는 신을 불초하다 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 어명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이 대목 기억나십니까? 고구려의 승려 도림이 첩자가 돼서 백제로 숨어 들어가서 백제의 정치를 교란시키겠노라고 장수왕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도림은 백제로 건너가서 백제 계로왕의 신임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승려 첩자 도림과 계로왕을 연결시켜준 것이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이번에도 소인이 이길 것 같사옵니다. 과연 국수로다. 내 어찌 이런 실력자를 이제야 만나게 됐던거. 이때 두었던 두 사람의 바둑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둑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바둑에 한 번 빠진 사람이라면 그 깊은 재미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왕마마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위세와 풍부한 왕업으로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받들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헌데 성곽을 수리하지 않고 궁전도 낡았으며 백성들의 집은 자주 강물에 파괴되니 신의 생각에는 대왕마마께서 그 일을 실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알았소.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해서 성을 쌓고 궁전과 누각을 장엄하게 지을 것이요. 계로왕은 바둑 친구 도림의 게임에 넘어가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강행했고 그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고 국력이 쇠약해져서 결국 고구려에게 수도 한성을 내주게 됩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던 셈이죠. 어쨌든 그 시대의 귀족들에게 바둑은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오락이었던 모양입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놀이 중에는 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당서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축국에 능했다라는 구절이 올라 있는데 공을 차며 노는 이 축국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해동 삼국이 모두 즐겼습니다.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가 함께 축국을 하다가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끈을 밟아 떨어뜨렸는데 이를 김유신의 여동생 보이가 꿰매진 인연으로 두 사람이 처남 매부간이 된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일화죠. 뛰어다니면서 서로 몸을 부딪혀가며 공을 차는 놀이였는데 지금의 축구와 유사한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적성 무덤에서는 윷판이 그려진 판석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윷놀이가 행해졌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단제 신채우는 이 윷놀이가 부여의 사출도나 고구려의 오부족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모두 6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했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그것이다. 삼국지 부여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윷놀이에서도 도는 곧 돼지이니 저가를 나타내고 개는 구가를 나타낸다. 신채우는 이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윷놀이가 고구려의 오부체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동서남북의 네 방위에다 임금이 속한 중앙의 계류부까지 합친다면 윷판의 구조와 같게 되겠죠. 유판은 우주의 섭리를 담아낸 것이다. 유판은 29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의 한 점을 제외한 28개의 점은 달의 공전 주기와 하늘의 방향을 나타내는 28수와 같다. 한가운데 북극성이 있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별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 유판이다. 이렇듯 윷판이 당대인들이 우주관이나 사상체계를 담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고구려 사람들도 윷놀이를 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앞에서 연희를 할 때 사용되던 서역에서 건너온 악기들을 소개했습니다만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보면 주몽은 비류국의 송양왕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북을 빼앗으려고 속임수까지 동원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북이 종교 지도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고분벽화에서 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치는 북이 있는가 하면 말에 올라탄 채로 치는 마상고도 있고 허리에 메고 양쪽 끝을 두드리는 요고, 손에 들고 좌우로 흔들면 북에 붙은 채가 북을 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퉁수와 나팔, 그리고 검은고와 비슷하게 생긴 현악기인 축이라는 악기가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 시대에도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유리왕이 지어서 불렀다는 황조가는 그 서정적인 노랫말을 감안할 때 현악기로 연주된 노래였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서의 악기는 단순히 연애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의 전쟁 기록을 보면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군악대가 있었다는 뜻이죠. 영양왕 14년, 왕이 고승을 보내 신라의 북한 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때 북한 산성의 신라군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자기 나라의 구원병과 호응하였다. 고승이 고구려 군사가 적어 승리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물러났다. 보장왕 4년, 당나라의 이세족은 드디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 사람들이 당나라 황제의 깃발을 보고 즉시 성에 올라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니 황제가 분노하였다. 전쟁터에서의 북소리는 구원병과 신호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군사의 사기를 북두기도 하며 상대를 조롱하여 노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놀이 문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 시절에 음악 연주와 곁들여서 나무다리 걷기라든가 방울받기, 씨름, 그리고 수레바퀴 쳐올리기 등의 공연을 했던 것으로 산악백희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민족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발전되어서 후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땅재주를 넘는다든지 방울을 굴린다든지 긴 나무다리 위에 올라가 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연희를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연희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면극과 또 새로운 인형극과 우리로 치면 판소리 같은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가면극, 그걸 나희, 노엇이라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설창문화, 우리 판소리 같이 하던 것을 설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극이라든지 그 유명한 경극이라든지 곤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인형극도 나오죠. 일본의 경우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가면극 노, 그다음에 우리 창극과 같은 거, 경극과 같은 것을 가부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구려악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전승되었을까요? 전경욱 교수는 송파산대론이나 양주별산대 같은 가면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대라는 무대 구조물인데 이게 복례산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그 공연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줄타기도 있고 땅재주도 있고 방울받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탈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놀던 사람들이 탈춤을 만들어서 놀았기 때문에 산대 앞에서 놀았기 때문에 산대놀이죠. 그래서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이런 연희는 후대에 우리 공연문화의 뿌리가 된다. 탈춤, 판소리, 인형극과 같은 것이 그런 데서부터 그걸 놀던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공연문화 전통 연희의 뿌리가 되는 연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씨름의 경우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날의 민속 씨름으로 개성되었고 수박은 태권도로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